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 두 번째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더 밀크 코리아의 김인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진행된 중국 아이치 껑샤오와 부사장님의 기조연설 잘 들으셨나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서비스를 자주 접할 수 있어서 연설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한층 더 흥미있고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 두 번째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전 채널 구독자 3,5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인지도 높은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 브랜드 딩고의 메이커스 우상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맨컴퍼니 미래전략 이사와 SK 브로드밴드 전략을 담당하셨고 현재 뉴 아이디의 이사를 맡고 계신 김주환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미디어 자문위원과 사단법인 한국 MCN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글랜스TV 박성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미디어, 미래 콘텐츠의 유형 탐색이라는 주제로 뉴미디어 콘텐츠 유형의 사례와 국내 미디어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의 확장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방향과 위상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박성종 대표님부터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게 원래 그 대표님하고 저희가 순서를 잡기에는 글로벌 플랫폼 중에서 이제 넷플릭스 쪽과 이제 유튜브 쪽을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했었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유튜브라고 얘기하는 1인 미디어 다양성과 이제 포용이라는 이제 주제 안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그 디지털 경제에 들어가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에 상당한 많은 이제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레거시 미디어 외에도 1인 미디어 같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나 기존에 이제 미디어 브랜드 외에 있는 뭐 브랜드들이라든지 공공이나 정부 쪽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OTT 환경이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사실 국내에 있는 이제 콘텐츠 제작 환경도 많이 바뀌게 된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거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계속 감소가 되고 사용자들이나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다양성과 포용, 다양성이라는 주제 안에서 조금 더 이제 재밌고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들에 대한 취사 선택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편성 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 했던 콘텐츠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사용자들이 본인들에 맞는 콘텐츠를 취사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짜 사나이나 이제 펭수 같은 것들의 사례를 봤을 때 평범한 것에 대한 거부 반응,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존 미디어들이 이제 조리해준 하나의 요리 레시피를 거절하고 본인들의 호불호에 맞는 형태의 취사 선택이 명확한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글로벌 OTT에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다양성을 넘어갈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액세스 기능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콘텐츠 포맷들이 정말 다양하게 실험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포맷 실험 장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평범한 일상이 없어진 게 콘텐츠 특징이라고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이게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튜브 환경을 보시면은 월 한 30시간 정도를 유튜브를 시청하는 상황이 있고요. 기존 네이버보다는 한 3배 정도 많이 본다라는 이제 최근에 리서치 결과가 있거든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영상을 볼 때 어차피 컨텐츠를 시청하면서 본인이 보는 혼자 볼 수 있는 이제 본인 개인 시청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청하면서 일종의 이제 멍을 때리는 형태로, 그러니까 멍 때리는 형태의 시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나 코미디나 아니면 스포츠 같은 형태도 장기간 시청하다 보니까 기존의 숏폼 콘텐츠보다 좀 길이가 길어지면서 혼자 콘텐츠를 소비하는 솔로 소비족들이 많아졌다는 게 최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이 생기면서 다양한 포맷을 실험할 수 있는 장으로 변했고 또 콘텐츠 시장도 솔로가 대세인 시장이 됐네요. 그러면 김주환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유튜브를 얘기하셨으니까 저 넷플릭스 쪽 얘기를 하면 그 넷플릭스는 한국에 그 떠나갔던 TV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TV로 오게 만드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이걸 한국에서는 좀 흔하지 않은 얘기지만 CTV라고 하는 커넥티드 TV. 그러니까 TV 이제 유료 방송을 더 이상 보진 않지만 요 최근에 나왔던 방송 시청률은 떨어지지만 뭐 재밌게 보고 있는 청춘의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오리지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들어와 있는 콘텐츠들이 결국에는 방송 그 본연의 그 예를 들면 정규 시간대에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 내가 원하는 시간에 TV 앞에서 넷플릭스를 켜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300만 가입자가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 진행 속도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국가가 되어 있고 최근에 사랑의 불시착 같은 케이스를 봐도 일본에서 한류를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런 역할 때문에 일본 전체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어떤 컨텐츠인지 뉴스에서 보도가 나고 덩달아 넷플릭스 가입자가 굉장히 폭발적인 증가해서 Q3에서는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이 아니었으면 넷플릭스 가입자가 오히려 줄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 컨텐츠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사례가 됐고요. 그게 넷플릭스 덕분이기도 하지만 넷플릭스가 또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 예전에 모바일로 TV를 보는 것들, 모바일로 방송을 보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던 것을 다시 한번 큰 화면, 이제 IPTV, LG 플러스에서 이제 KT까지 들어오고 내년에는 또 뭐 디즈니 플러스다 아니면 뭐 HBO 맥스다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할 때 사람들이 더 이상 모바일뿐만 아니라 TV에서도 컨텐츠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이제 뭐 넷플릭스가 만든 어떤 우리 국내 미디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얘기를 드리면 이제 예전에는 방송국들이 컨텐츠를 픽업하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넷플릭스와 먼저 사전 교류를 하고 사전에 투자를 받는 거 아니면 제작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방송사에 넷플릭스와 우리가 컨텐츠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청률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비용만 내면 편성을 잡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난 3년 전과는 완전 다른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 환경, 그다음 제작 환경들이 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넷플릭스가 떠나간 TV의 시청자를 다시 TV 앞으로 불러온 이런 그 플랫폼 역할을 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면서 이렇게 미디어 스트리밍을 통해서 콘텐츠를 함께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변화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우리 우상범 대표님께서는 메이커스는 어떤 콘텐츠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일단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어떤 디바이스에서 시청하는지가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모바일에 특화된 컨텐츠를 연구하고 만들어 온 기업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2014년에 이제 3G 그 모바일이 3G일 때는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을 소비할 데이터가 없어서 카드 뉴스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소비를 했습니다. 그때 미디어들이 전부 다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카드 뉴스를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LTE 무제한되면서 이제 동영상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만 만들어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 제작 기술에 선점이 있는 기업들이 좀 앞서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다들 편집할 수 있고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컨텐츠 내용의 전문성, 그래서 이제 개인이 분야 인플루언서였던 분들이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이 영상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것에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비즈니스와 기술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영역과 리빙 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시는데요. 각사 대표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김주환 이사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뭐 기술적인 발전들이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작하고 방송에다 내가 송출하면 끝나는 일들 아니면 뭐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되는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각각 되게 많은 플랫폼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뭐 트랜스코딩을 하고 그다음 스트리밍 환경을 제작사에서 구축을 해서 또 플랫폼에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예전과는 다르게 뭐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그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영역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도 넷플릭스가 보여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거든요. 컨텐츠를 딜리버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가이드해주면서 사실 예전에는 컨텐츠만 잘 찍으면 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컨텐츠를 어떻게 잘 기술적으로 패키징해서 딜리버리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국 제작사나 방송사들이 더 고민하게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제작을 해야 되고 또 효과적인 비용 매출이 예를 들면 제작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효과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후작업이 더 중요했던 뭐 VFX나 이런 부분들이 프리비주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플랫폼 뭐 언리얼이라든가 유니티를 활용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미리 찍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컨텐츠를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빠르게 찍는 이런 기술들이 뭐 디즈니나 폭스에서 하던 일부 회사들이 하던 거에서 이제는 한국의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제작사들도 흔히 활용하는 그러니까 기술을 빨리 활용함으로써 제작비랑 제작 기간 그리고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제작 시간도 단축하고 사실 사람들이 되게 보고 싶은 콘텐츠 같은 경우에 딱 맞는 시점에 나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술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조 대표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컨텐츠 자체의 이제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컨텐츠 안에 어떤 기술적인 장치, 그러니까 뭐 VR이나 AR 같은 형태의 실험을 하기에는 사실 뭐 디지털 스튜디오들의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한 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콘텐츠가 기존의 그 레거시 미디어와 협업했던 여러 가지 기존의 독립 제작사들이라든지 전문적인 스킬을 갖고 있는 이제 선배들의 있는 제작 역량, 노하우를 따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피 IP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조금 더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엔터도 진행을 합니다만 라이프 스타일 쪽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IP 비즈니스를 할 때에 대한 부분 역시도 기존에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뭐 광고 같은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 쪽이나 형태에서 단순하게 어떤 이제 조회수나 퍼포먼스를 냈던 측면에 어떤 이제 브랜드와의 협업이라든지 콜라보레이션 성격이 강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브랜드 쪽이나 이제 콘텐츠를 공급받는 이제 플랫폼 쪽에서 각각의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끔 콘텐츠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포털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커머스 연결고리가 좀 나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기존 이제 미디어 사업자인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 이제 콘텐츠가 본인들의 생태계에서 기여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라이브 포맷이나 커머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오늘자 저희가 아마 기사가 나갔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기사에 나간 거 보시면 저희가 알리페이 이제 미니 프로그램에 저희가 콘텐츠를 이제 OTT 형태로 공급하는 이제 업무 협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를 고민하면서 기존의 어떤 이제 OTT라든지 기존 미디어들이 콘텐츠에 대한 구매라든지 투자가 어려웠던 영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패션이나 뷰티나 뭐 라이프스타일 관련돼서는 별도의 이제 OTT 채널들을 저희가 개척해서 그 안에 이제 플랫폼이나 아니면 단순하게 CP 말고도 실제적으로 그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을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쿠팡이 훅을 인수하면서 어떤 쿠팡의 생태계 안에서 기여를 했을 때는 사실 오리지널 콘텐츠 플랫폼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콘텐츠하고 커머스가 들어가는 IP 비즈니스가 확장될 수 있게끔 저희가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이제 저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와 커머스가 동시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상범 대표님도 의견 주시죠. 네, 저는 뭐 마찬가지로 전 생각할 때 되게 비슷한 흐름으로 생각을 하는데 먼저 통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이제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3G, LTE, 이제 5G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에 맞춰서 디바이스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제 스마트폰이 되게 발달되면서 LTE 무제한 시대에 맞물려 가지고 모바일 동영상 소비가 굉장히 커졌고 그럼 5G 때 이제 VR 기기가 과연 얼마만큼 보급이 될 건가. 그래서 전 사실 VR 기기를 통해서 VR 콘텐츠를 많이 즐긴다기보다는 그냥 TV를 대체하는 어떤 디바이스 역할을 VR 기기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VR 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2D 컨텐츠를 거기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통신이나 어떤 이런 디바이스 보고로 발전이 되면 또다시 한번 메인 플랫폼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 VR 기기를 만드는 회사한테도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때 우리는 빨리 또 그런 플랫폼에 입점해서 사람들이 잘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VR이나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나왔는데요. 기존 1보다 훨씬 더 가볍고 제가 직접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콘텐츠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특히 5G라던가 우선 이런 기기의 그 어답션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빨리 들어가는 것도 그 생태계를 조금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K 콘텐츠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기를 끌다가 사실 확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 넷플릭스의 CEO였죠. 리즈 헤스팅스가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로 사랑의 불식착을 실제로 그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그 콘텐츠를 요즘에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알아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상범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뭐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좀 더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컨텐츠를 좀 생각해 보면 한국에 있는 컨텐츠들이 이제 K 컨텐츠로 이제 활발하게 그 소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이돌들을 열심히 육성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뭐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분야의 전문성 가장 앞서 있는 그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이제 배급하는 역량 자체도 한국이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금방 이제 또 대체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강점 있는 분야를 새롭게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아이돌을 이렇게 열심히 육성해서 그 전문 콘텐츠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네요. 네, 좀 첨언 드리면 네. 중국에서 원래 처음에 한국의 컨텐츠를 많이 가져가서 이제 방송에 틀다가 제작 역량이나 어떤 그 전문성을 흡수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소비가 굉장히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통신 기술이나 이런 게 앞서 있었던 거지 금방 컬처가 대체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각심을 언제나 갖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뺏길 수 있는 게 이런 미디어 콘텐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김주환 이사님 의견 주시죠. 네, 저희가 그 K 컨텐츠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통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한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 테리토리가 이제 북미나 유럽, 남미 쪽이거든요. 그래서 만나 보면 기생충, 패러사이트나 BTS는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컨텐츠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기생충에 성공했다고 한 컨텐츠 위상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사실 봉준호 감독님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이런 기회가 있는 건 되게 좋은데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BTS가 된다고 해서 다른 아이돌들이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블랙핑크도 블랙핑크 나름대로 뭐 몬스타엑스도 몬스타엑스 나름대로의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컨텐츠 자체가 어떻게 잘 알려지느냐. 아직도 비주류거나 아니면 니치 영역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컨텐츠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컨텐츠 유통이나 아니면 플랫폼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만나보면 넷플릭스는 좀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한국 컨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실 또 이 지금의 컨텐츠가 제작이 안 되는 환경에서 한국 콘텐츠를 잘 수급받아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본 회사들이긴 한데 여전히 북미나 유럽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자막에 대한 신뢰,
퀄리티를 많이 높여야 된다. 그리고 자막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영어 자막뿐만 아니라 뭐 스페니쉬라든지 포르투기 같은 아니면 뭐 프랑스어라 이런 프렌치 같은 것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저희는 한국 콘텐츠가 어느 순간부터 이 자막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영어 자막이 이런 게 아니라 콘텐츠 앞에 있는 한국어 자막들이 없으면 콘텐츠가 재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콘텐츠가 해외 시청자들이 볼 때는 콘텐츠의 어떤 몰입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내가 저 자막을 모르면 이 콘텐츠가 재미가 없는 건가라는 자꾸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클린 콘텐츠. 사실 복면가왕이 뭐 MBC 방송본을 보고 맨델몰 샤인 그룹이나 아니면 폭스에서 픽업을 한 게 아니라 사실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복면가왕을 보고 픽업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깨끗한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클린 콘텐츠 되게 중요하고 저희가 그런 준비도 해놔야 되고 예를 들면 해외에서 요청했을 때 자막이 없는 버전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음악 저작권들에 대한 이슈인데요. 음악 저작권들이 해결이 안 돼서 사실 수출되지 않는 한국의 많은 재밌는 예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저희가 해외로 유통을 할 때 그때부터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컨텐츠를 제작할 때도 이게 단순히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으로 유통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작을 하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이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인 얘기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하고 시기를 기다리고 아직도 우리는 북미나 유럽의 컨텐츠를 유통할 때 딱 몇몇 유통사나 아니면 그냥 저희한테 그 관심을 주는 회사들한테만 하고 있는데 북미만 해도 컨텐츠를 유료 컨텐츠를 유통하는 OTT 회사가 70개가 되고 유럽에 보면 200개가 넘어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는 2개, 3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컨택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고 해서 많이 알리고 방송에서 많이 노출되게 하는 걸 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저는 한국 콘텐츠의 가치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준비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환 이소님이 재미있는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저작권 이슈라던가 특히 자막의 문제, 다국어 자막에 대한 것 그리고 자막이 없이도 볼 수 있는 클린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박상조 대표님 의견 주시죠.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쪽과 이제 넷플릭스 같은 형태의 그 OTT 환경 안에서 이제 또 뉴미디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뭐 K 크리에이터나 K 콘텐츠 관련해서는 이게 언어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김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적인 거나 뭐 그 부분이 저희가 친절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거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언어 표현이 없는 이제 논모벌 컨텐츠들도 많이 소화가 되고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 외에도 뭐 게임이나 음악 같은 형태는 그냥 그 퍼포먼스만 갖고도 충분히 아직도 시청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지점들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라이프스타일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 컨텐츠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말씀드린 영화나 게임이나 음악 같은 기본적으로 했던 이제 베스트셀러나 어떤 시즌의 이슈에 맞는 형태의 핫한 컨텐츠들이 있는 반면에 그 스테디셀러 컨텐츠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뭐 저희가 그 넥스트 넷플릭스를 갖고 영화라는 비즈니스로 이걸 는 형태에서 어떤 이제 영화 비즈니스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 투자도 있겠지만 라이프스타일 전면을 대상으로 한 형태의 컨텐츠 전략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 넷플릭스 같은 뭐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제 펠로톤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어떤 이제 홈에서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 연동을 통해서 뭐 러닝머신이나 자전거에다가 이제 뭐 디바이스 연동시켜 가지고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것들이 어떤 기업이나 소비자들이나 이제 컨텐츠 제작사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라는 곳에서 했던 어떤 선진적인 대응이나 어떤 이제
그 소비나 이런 이제 그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투명하고 안전하다라는 뭐 세계적인 흐름이 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제 해외 관심은 저희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콘텐츠는 특정 이제 사업자들,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통신 플랫폼 쪽을 제외한 포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OTT 쪽이나 기존 미디어에서는 아주 투자가 이제 열악했던 부분이었고 그거에 대한 계획도 이제 마뜩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고민했을 때는 영화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IP화를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한류나 K라는 타이틀을 갖고 왔을 때 한국에 있는 브랜딩 같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버티컬한 장르를 저희가 이렇게 뷰티나 뭐 게임 같은 특정 장르에서 벗어나서 여행이나 푸드나 아니면 아까처럼 뭐 피트니스나 다른 형태의 한국적인 색깔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뭐 저희도 이제 협업을 했던 한국에는 뭐 이제 글로벌 이제 자동차 브랜드께서 직접적으로 스마트 TV용 앱을 만드셔서 글로벌 OTT를 직접 진출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작사가 기존 미디어사나 통신사의 문법과는 다르게 그 산업에서 조금 더 진정성과 소비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브랜드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콘텐츠 비즈니스나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영화나 음악 다음의 콘텐츠를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쪽에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푸드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도 펠로톤이라던가 룰루레몬이 인수한 미러 이런 회사들이 거기서 신조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피트니스 헬스케어 회사가 스트리밍 회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면 K 콘텐츠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본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전 등록자들 분들께 질문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 중에서 뽑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기술의 발전에도 지금까지의 뉴스 콘텐츠의 형식과 장르 등 내용에서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 기반의 미디어 발달은 전통적 의미의 뉴스 콘텐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혹시 여기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 네, 이사님, 아니 대표님, 네. 네, 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또 개인적으로 뉴스에 좀 관심이 많은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1인 미디어 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있던 레거시 채널들이 갖고 있는 방제 기능을 조금 더 확산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저희 회사도 회사지만 뉴스 미디어, 그러니까 뉴스 미디어 쪽에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요즘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어떤 코로나 같은 어떤 국가적이든 사회적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전통적인 미디어가 과연 이제 이렇게 분산화된 채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나 방제나 뭐 어떤 공론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올해 일련의 사건을 보시면 코로나와 총선, 그다음에 방통에서 얘기하는 가짜 뉴스라든지 미디어 리터러시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뒷광고 같은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게 분산화된 채널에서 참 제어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기존 미디어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뉴스 미디어의 성격 중에 기존에 있었던 뭐 지상파 중심의 어떤 공영성을 갖고 있던 곳들도 수익성 때문에 상업적인 역할 때문에 뭐 SBS 같은 경우는 8시 뉴스에 중간 광고를 몇 년 만에 지금 넣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있고요. 가장 큰 건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모두의 이제 우상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디지털 플랫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미디어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팩트는 저희가 보는 것 중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심각한 장르는 기존 방송이나 종편 외에도 기존 언론사인 인쇄매체죠. 그러니까 신문사라든지 매거진 쪽에 들어가는 곳에서 이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비대면 경제 안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이제 PwC에서 나왔던 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 아웃룩에서 보셨다시피 VR과 OTT의 성장세에 비해서 기존의 뉴스페이퍼나 인쇄 매체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경제 안에서는 인쇄 매체가 갖고 있던 기존 구독자를 기반으로 빠르게 OTT 비즈니스를 결합해서 결합 열동률을 낼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기존의 미디어가 갖고 있는 영향들이 기존의 OTT와 결합을 해서 시너지가 날 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네. 네, 저도 한 말씀. 역시 뉴스 콘텐츠 미디어에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그 이제 저희 OTT 시대가 되면서 가장 살아남을 컨텐츠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이브에 있어서 컨텐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드 커팅을 다 한다 쳤을 때 사람들이 그럼 내가 제일 필요한 게 뭐지라고 사전 질문을 하면 딱 두 가지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뉴스, 하나는 스포츠. 그 두 개가 많고 라이브로 해서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이고요. 그래서 북미에서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ABC 뉴스라든가 MBC 뉴스라든가 CBS 뉴스 같은 주요 뉴스 채널들은 다양한 OTT 플랫폼이 생겨날 때마다 거기에 채널을 공급하는 부분들을 절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OTT 서비스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뉴스가 가장 활발히 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방송사들 중에 콘텐츠 중에서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든 결국엔 뉴스 콘텐츠는 살아남아야 되고, 또 하나 미래에서 그 뉴스 콘텐츠를 계속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는 뭐 AI 아나운서를 통해서 뭔가 방영을 한다든지 발빠르게 브레이킹 뉴스를 얼만큼 빠르게 정확히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OTT 시대가 되면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더더욱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저 많은 가짜 뉴스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이, 물론 대한민국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된 사회라고 얘기하듯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볼 수 있지만 그 정보들도 결국에는 검증하기 위해서 또 뉴스 채널을 찾기 마련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또 하나 이제 결국에는 뉴스라는 게 이런 중요한 환경을 구축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뉴스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사실은 이런 뉴스가 플랫폼이 되고 이런 OTT 시대에 리딩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 대표님도 답변 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 뭐 AI가 일단 빠른 정보를 얻어서 이제 송출하는 거는 다 대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가 어디냐는 상관이 없고요.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는 AI가 가장 빨리 이제 찾아서 이제 송출할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뉴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질적으로 어떤 현상의 본질을 해석하는 게 어떤 기자의 저는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계속해서 어떤 그 전문성에 대한 집중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지금 인프라를 유지하는 건 어차피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고, 그 속에 살아남으려면 본인들만의 색깔을 더 깊이 있게 뿌리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뉴스 미디어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실리콘밸리 기반의 혁신 미디어를 주장하면서 저희는 이제 완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뉴스룸도 다 버추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이런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지금 구독자가 늘어난 매체가 뉴욕타임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상범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의 정확성, 페이크 뉴스가 아니다. 특히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뉴욕타임즈의 구독자가 늘어났는데요. 이 구독자가 종이신문 구독자가 아닙니다. 디지털 서브스크립션 구독자가 종이신문의 구독을 넘어섰고 광고 매출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하면서 본질에 충실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새로운 시장에서 콘텐츠 공급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국내에도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틱톡이라는 플랫폼도 지금 글로벌리 뜨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짧은 동영상이지만 뉴스 미디어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도 생각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HBO 등 수많은 공룡들 속에서 국내 OTT 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콘텐츠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까 약간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우리 김주환 이사님. 지금 이제 뭐 대한민국의 어떤 OTT 시장은 이제 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시장의 불을 지피고 이제 많은 글로벌에서 이 한국 시장 자체도 예전에는 콘텐츠 공급만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봤다가 이제 HBO든 아니면 디즈니는 뭐 내년에 런칭이 확정된 거고 쿠팡도 쿠팡 플레이를 먼저 이제 한국에서 런칭하고 동남아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얼마나 잘 패키징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갖고 아까 얘기는 라이브러리 얘기도 하셨었는데 컨텐츠를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의 가치가 이제 예전에는 방송 컨텐츠가 8주 후면 가치가 없는 컨텐츠로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넷플릭스가 뭐 최근에 다시 별에서 온 그대가 다시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뭐 그 김비서가 왜 이럴까 이런 컨텐츠가 다시 올라왔을 때 차트에서 순위에 올라오고 사람들이 다시 화제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는 거 보면 컨텐츠는 사실 수명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얼마나 지금 현재 시청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정말 많거든요. 근데 무한도전이나 뭐 이런 콘텐츠들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매출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더 매시업을 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사실 유튜브에서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다양한 플랫폼들, 특히나 이제 북미에서는 CTV 쪽에서 페스트라고 하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가도를 돌리고 있는데 페스트가 이제 프리 애드 서포티드 스트리밍 텔레비전이라고 해서 기존 OTT는 온디맨드 서비스였다면 이거는 광고를 보면 무료로 볼 수 있는 라이브 TV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에서 가장 핵심들이 이제 라이브러리 콘텐츠거든요. 예를 들면 100회가 넘는 드라마나 아니면 100회가 넘는 예능들이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는 플루토 TV라고 하는 바야컴 CBS에서 인수한 이런 패스트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007 채널이에요. 007 영화가 24시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나왔잖아요. 옛날 최근에 또 타기하신 숀 코넬리 포함해서 많은 배우들이 출연했던 영화. 나는 지금 007 영화가 보고 싶어. 그러면 007 채널을 틀면 되고 나는 SOS 해상기동대가 보고 싶어. 베이와치 채널도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거의 한 몇백 개가 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의 큰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들어가도 무슨 에피소드를 봐도 결말이 나고 재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자꾸 온디맨드와 그리고 바로 지금 최근에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어떻게 유통할까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삼성이나 LG도 TV 플러스라든지 LG 채널스라는 서비스를 한국에서 하고 계세요.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내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서 뭐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굳이 옛날 컨텐츠라도 사실 MBC 온이라는 채널도 옛날 뭐 전원일기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하는데 케이블 시청 1위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텐츠 자체에 옛날 컨텐츠다, 현재 컨텐츠다 이런 걸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플랫폼도 그 컨텐츠에 맞는 플랫폼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유통할 수 있으면 국내 OTT들도 새로운 OTT도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OTT도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넷플릭스와 공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광고를 보면 옛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패스트 채널 이건 정말 저도 흥미로운데요. 그런 채널이 생기면 정말 저는 되게 많이 볼 것 같아요. 옛날에 봤지만 지금 이제 생각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셨는데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면은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상범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뭐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뭔가 트렌드를 쫓아가지 마시고 본인이 되게 깊이 있게 꾸준히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거기서 독보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추시는 것이 되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든 본질에 가장 충실한 게 좋은 거네요. 네, 박상조 대표님. 네, 저는 그 정책 쪽을 입안하시는 분들께 권장하고 싶은 부분은 말씀 것처럼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에 어느 정도 이제 토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쟁이나 한국에 있는 IP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밑바닥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생태계에서 포맷 실험하는 것들이 기존에 이제 OTT 국가적인 경쟁력으로 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심리스하게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입안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아시아만 바라보지 말고 동남아나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북미나 유럽을 위한 그런 투자는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사실 대한민국이 제일 문제가 자막이에요. 자막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글로벌 오디언스들이 전 대한민국의 좋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 그 자막 비용 때문에 콘텐츠 유통을 포기하는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0분의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갔는데요. 시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많은 말씀해 주신 우상범 대표님, 김주환 이사님, 박성조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